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잘 지켜서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주시해서 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공산주의에 뺏기지 않고 다시 옛날 또 전통적인 봉건주의에 뺏기지 않고 잘 지켜서 그 자유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더 나가서 인류의 평화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1947년 3.1절 당시에 우리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3.1절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 3.1절을 기해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온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5등은 자의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온 세계에 선포하노라. 여기에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주민,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독립과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동양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는데, 독립선언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미독립선언서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독립국인과 자유민임을 선포한다. 또 1943년 12월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영국 수상 처칠과 함께 그리고 중국 장개석 총통과 함께 선언한 소위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이런 US에 견 이 3개 강대국은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소련도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할 때 기존에 있었던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얘기되어지고 우리에게 각인되는 계기가 언제냐? 3.1절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947년 3.1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46년 3.1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해방 이후 3년을 살펴보려면요, 46년 3.1절, 47년 3.1절, 48년 3.1절, 오늘은 47년 3.1절하고 48년 3.1절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1919년 3.1운동은요 대한민국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그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씨가 뿌려진 날이 1919년 그 3.1절이라고요. 그런데 이 씨는 뿌려졌지만은 씨가 이제 싹이 터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48년이에요. 48년. 1919년에 씨가 뿌려졌지만은 20년에 싹이 나온 것이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간 다음에 48년에 싹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48년에 싹이 나오기 전에 46년, 47년, 48년이라고 하는 3년 동안 땅속에서 보이진 않지만은 이것 가지고 온갖 몸부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년에 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싹이 나온 것만 보고 그냥 쉽게 나왔을 거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역사를 보세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졌습니까? 옛날 불교, 고려라고 하는 세력을 밀쳐내고 말하자면 유교,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핏빛으로 물들은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그 과정을 거치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948년 나라가 만들어질 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항상 얘기한 거지만은, 하나는 이 땅에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고,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 민주주의 세력이 있었다.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무신론 소련이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배후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있었다. 이 두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느냐? 1919년 3.1절에 표현된 내용에 의하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1919년 3.1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립만세를 불렀고 어떤 독립이냐? 민주공화국 독립이에요.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만들어졌을 때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1919년에 씨가 뿌려졌고 1948년에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46년, 47년, 48년 지나가면서 이 싹이 나오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1946년 3.1절은 누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1919년 3.1절을 누가 계승하고 있는가? 오늘날 족보로 말한다면 누가 적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919년 3.1절은 우리 한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독립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1919년 3.1절은 온 민족의 뜻이 모여진 온 민족의 그 의사가 거기에 집결된 것이다. 그래서 1946년 3.1절에는 누가 1919년을 계승하느냐 이것 가지고 싸웠는데 사실 결론은 누구였느냐? 이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1919년 3.1절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익이 주도한 서울운동장의 모임은 15만 명이 모였고 좌익이 주도한 그 남산의 모임은 15,000명밖에 모이질 않았어요. 그 서울운동장에 모인 그 우익의 그 3.1절 운동은 1919년 3.1절을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3.1절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서 열린 그 3.1절 기념대회는 3.1절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3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33인을 민족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공산주의의 원리에 하면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33인은 목사님들도 있고 또 뭐 천도기 지도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이 막시즘에 의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아편인데 아편 갖다 파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도자다? 민족 지도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946년 3.1절에 완전히 좌파는 우파에 의해서 패배당한 것입니다. 3.1절의 적통은 사실은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민족주의자들 혹은 우파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46년 3.1절 끝난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 3.1절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 깨달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나중에 하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돼지가요 한 마리만 있어도 시끄러워. 사실 숫자는 많지 않아도 한 마리만 있어도 꽥꽥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시끄러워요. 공산주의는 바로 그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숫자는 사실 많지도 않은데 막 소리치고 다니니까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 항상 하는 말이 한국에서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이나 있는 한중 세력밖에 안 된다. 그걸 미국이 너무 그걸 두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가 또 뭐 그 공산주의 세력을 너무 크게 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뭐 공산주의 센 것 같아도 좌익 그렇게 무서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망했고 중국도 공산주의 한다고 그러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이요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실패로 끝난 거예요. 이미 근본적으로 힘이 없는 거라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계가 자랑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국내에 있으면 모르지만요 해외 나가보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몰라요. 뭐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까? 그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시장경제라고 하는 경쟁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몰라 세계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946년 이승만 박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46년 이승만 박사의 말대로 다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 다 싫고 민주주의 원한다,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동의해서 그냥 46년 3.1절 다음에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꼭 봄 같아. 봄이 그냥 오지 않아요. 그저 겨울에서 봄이 오려면요, 눈이 많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날씨가 좀 푸근했다가 다시 또 이제 눈보라고 왔다가 또 다시 이제 또 날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어제까지는 공산주의 세계고 오늘부터는 민주주의 세계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걱정하다가 또 발전해서 민주주의로 나가고, 그래서 다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이제 우익들이 마지막 이번에 지면은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지면은 우리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 목숨 걸고 또 싸우는 거예요. 1947년 48년은 좌익들이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제시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미국이 이제 이 한반도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마지막에 그 공산주의자들의 말하자면 대한민국 수립 방해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7년은 그러면 뭐 가지고 싸웠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임시정부를 모태로 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정법통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정법통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인민혁명, 공산주의의 인민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 1947년 3.1절을 기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정법통론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김구 선생이 있었던 거예요. 김구 선생은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오랫동안 이끌어왔죠. 원래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인데 이승만 박사는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고, 그 뒤를 계속 이어서 임시정부를 이끌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구 선생이에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로 귀국할 때에 미 군정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이 나라는 일본에서는 해방되었지만은 이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미국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이 1945년 8월부터 48년 8월까지는 미 군정이 정부입니다. 정부. 여기 정부가 있는데 내가 정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 군정이 엄연하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임시정부 김구가 내가 옛날에 중경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까 미 군정 이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넘기고 가라, 이렇게 할 때 미 군정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미 군정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언젠간 넘겨주겠지만은 그렇게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미 군정과 임정법통론을 주장하는 김구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큰 갈등은 뭐냐면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혁명 그룹,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그룹이 또 하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미 군정과 이승만 박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시정부도 중요하지만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대표하지는 못해.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면 보통 선거를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지도자로 섬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미 군정이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냐? 임시정부의 강요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에 있는 망명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내무장관에, 너 모회무장관에 이렇게 가지고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큰 세력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서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이 땅에 사는 그 당시에 2천만, 북한의 1천만, 남한의 2천만 남한의 사람들의 뜻이 표현돼야 되는데 임시정부가 남한에 있는 2천만의 뜻이 표현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임시정부는 그냥 하나의 정치 집단이지 정부는 아니다. 정치 집단으로서 자기들 주장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정부처럼 행동하는 것은 미 군정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박사 자신이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끝날 때 소위 태평양 전쟁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는 주미위원부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임시정부 대표단의 대표였어요. 위원장이었어요. 사실 요즘 말로 한다면 임시정부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아가지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외교를 할 수 있는 전권 특명 대사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 국제정치를 잘 알고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온 임시정부가 우리한테 정권을 달라라고 얘기할 때 미국이 안 준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임시정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야. 3.1운동을 계승한 중요한 단체인 것은 사실이야.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임시정부 가지고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된다.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주장한 또 다른 배경은 절대적으로 국민들은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승만 박사에 비견할 만한 그런 국제적인 역량, 대중적인 연설, 그 다음에 조직력 이런 것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승만 박사는 미군정이 자기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자기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해보자. 당신네들이 민주주의 한다고 선거하는데 왜 선거를 하지 않느냐. 이승만 박사는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마다 미군정한테 투표를 하자, 국민 투표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박헌영도 입장이 다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보통 선거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 잘해요. 막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때 그냥 나라를 바꿔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소련에 있는 그 러시아에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날 때요 공산당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짝 트릭을 써가지고 전국을 막 바꿔 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보통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도요 보통 선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부는 임정법 동론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고, 박헌영은 인민혁명,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돼서 힘으로 막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한 이 두 일이 1947년 3.1절을 기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은 1947년 1월이 매우 중요했다. 어떻게 보면은요, 45년 해방되었고 48년 독립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47년 1월이에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미소 공유에 지금 1945년 12월에 소련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했는데 결정권이 누구냐? 미국과 소련이 상의해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되는 요소가 뭐냐면 신탁통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소련은요 사실 원래는 신탁통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통치를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신탁통치를 지지를 하게 만들어서 신탁통치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독립운동가들은 다 신탁통치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독립해야지 남의 나라가 신탁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독립운동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소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틀림없이 민족주의자들은 신탁통치를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우리가 미국과 소련, 영국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결정을 반대? 그런 사람들은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소련이 내심 원하는 것은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고 하는 구실로 말한 이승만, 김구를 배제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련 사람 친소 세력만 가지고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공산주의자들만 가지고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주의자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소련은 신탁통치를 걸어가지고 신탁통치 반대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우익을 참석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승만, 김구 이분들도 머리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90% 이상이 일본에서부터 겨우겨우 이제 해방되는데 다시 또 다른 강대국이 와서 우리를 지배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민적인 정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그 미소 공유의 결정, 모스크바 결정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결정과 그 신탁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 이 두 가지가 딱 맞붙어가지고 싸운 것이 뭐냐면 1947년 1월 달에 미국이 다시 제2차 미소 공유회를 열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삿바 싸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삿바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미국 하지는 소련과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소련 말을 들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38선이 없어질 수가 없어. 소련이 38선을 만들어가지고 풀지 않으니까 미국은 약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소련한테 양보해야 한다. 그래서 소련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내용이 뭐냐? 신탁 통치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소련이, 다시 말한다면 소련이 이승만 김구를 배제시키기를 원하니까 배제시키고 딴 사람 데리고 나라를 만들자. 딴 사람이 누구냐면 김규식하고 여운형하고 이런 사람 데리고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구, 이승만 박사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다른 나라에 가서 투쟁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호락호락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코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결정한 결정 우리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판 붙었는데 누가 이긴 줄 압니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 이겼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는 신탁 통치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김구가 어떤 면은 상당히 승리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미국 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노비하기 위해서 미국 갔고, 국내에서 이 반탁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이 소위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를 한 거예요. 이겼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 군정이 입법의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같으면 국회와 같은 단체인데, 사실은 미국이 자기들의 정책을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입법의원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그 입법의원에서 우리는 신탁 통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의해버린 거예요. 그냥 미국의 의사와는 다른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과 소련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 의사를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를 하고 미소공유회의 결의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의사, 이 두 싸움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구 선생이 의기가 양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에 이렇게 반탁 운동이 힘을 얻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원래 임시정부 주석이었으니까 임시정부가 새로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 군정한테 임시정부를 인정해달라,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대대적으로 준비를 한 것이 언제냐면 1947년 3.1절을 기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시위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든 조직을 다 가동을 해가지고 미 군정한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47년 3.1절이 바로 임정법 동론, 임시정부가 새로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해보려고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조직의 인물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좌익은 어떻게 했느냐? 좌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 오게 되었어요. 사실 좌익은요, 언제 힘이 있을 수 있느냐?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하면은 좌익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련군이 주로 회의를 평양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남한에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소련군이 남한에 내려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하자면은 그 미 군정이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하거나 탄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소련군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미소 공유회가 열리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정국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소 공유회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 뭐 공산주의자들 민족주의 어쩌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미소 공유회가 열려야 소련의 입장이 나타나게 되고, 소련 입장이 나타나야 자기들이 살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연합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미소 공유의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자들 민족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소련의 영향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소 공유회가 열리기를 원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1차 미소공유회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1947년 봄에 제1차 미소공유회가 열렸는데 실패로 돌아갔다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소련은 말하자면 친소파만 가지고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미국은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도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소련이 절대로 이승만, 김구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렬이 돼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군이 이제 소련과 협상하는 것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숙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46년 5월 달부터 사실 공산주의자들이요 그 당시에 정치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딸렸습니다. 원래는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본이 남기고 간 큰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도 다 써버리고 돈 없다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위조지폐를 만들었어요. 이 미군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조지폐를 만든다고 하는 그 이유로 공산당들을 상당히 많이 탄압을 했다고요. 그래 되니까 이제 박헌희가 절쳐버리는 공산주의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조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면은 미국도 우리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를 박해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제는 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46년 이제 봄부터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해서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투쟁을 했어요. 법이 정하는 범주 내에서 투쟁을 했는데 1946년 이제 여름부터는 소위 비합법적인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46년 이제 9월 말부터 철도 파업을 했고요. 10월에는 대구 폭동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큰 데모, 소위 국대한 데모라고 하는 데모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1947년 3.1절에 제주에서 또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의 힘이 얼만큼 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국제적 전환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미국은 4년마다 선거를 해요. 그리고 그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에요. 전쟁은 시작을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전쟁에서 뭐 한 4년 지나가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무슨 생각했냐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겁이 많고 잘 지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은 미국이 제풀에 죽어가지고 그냥 철수하고 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막 지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46년 그 가을 내내 공산당들은 어마어마한 투쟁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별로 성공은 못했어요. 그래서 박헌영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한테 엄청난 질책을 받았다고. 당신 투쟁은 많이 했는데 희생만 많이 했지 얻은 게 뭐냐? 그래서 1947년 3.1절을 기해 가지고 제대로 또 하나의 투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공산주의 지도자로서 뭔가를 보여줘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1947년 이제 3.1절을 기해 가지고 말하는 전국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투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 4.3 사건의 뿌리가 되는 1947년 3.1절 행사인 거예요. 이 운동이 48년에도 지속되고 그 다음에 4.3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좌익 측의 3.1절은 바로 이런 배경 아래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으로서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파라고 하는 그 김구는 자기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박헌영은 또 막 그냥 강력한 무장 투쟁을 통해서 미 군정을 전복하려고 그러고 양쪽으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승만 박사는 국내에 있지 않냐고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하지가 매우 어렵죠. 여러분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일 막강한 사람인데, 하지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연봉 100만 불을 준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만큼 어려운 그런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세계에서 제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제일 첨예하게 부딪힌 것이 바로 한반도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1940년 폴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을 다 조사를 하고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쓰는데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재미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다. 그러나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아주 제대로 한판 붙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이기느냐 공산주의가 이기느냐, 이것이 앞으로 세계 운명의 중요한 결정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 싸움이 1947년 3.1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이 두 가지 놓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우파의 임정법통론과 좌파의 인민혁명론,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여운형이 중간파죠. 여운형이 미 군정에 와가지고 또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김구가 3.1절을 기해서 다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그런다. 또 박헌영이 10월 폭동, 대구 폭동을 말합니다. 대구 폭동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중간파였던 김규식하고 여운형이 다 미군정이 와가지고 여운형은 공산주의 쪽 내미를 얘기하고 김규식은 민주주의 쪽 정부를 얘기를 하고, 미군정은 양쪽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향을 미군정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익의 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임정법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 군정과 1대1로 막 맞붙어가지고 싸우진 않았어요. 미 군정을 반대하진 않는다. 그럼 우리를 임시정부로 인정해달라, 이런 정도였고, 박헌영은 그것이 아닙니다. 미 군정을 몰아내야 자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박헌영은 완전히 말하자면 남로당 세력을 통해서 미 군정과 1대1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김구도 미 군정과 싸우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무장 투쟁을 통해서 미 군정을 전복시키려고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미군정이 그 정보 보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다 시시각각으로 어디에서 공산당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월 24일에 좌익단체들은 오는 3월에 대규모의 조직적인 폭동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오고, 2월 3일에는 북한에서 북한 공산당의 중요한 인물인 김두봉이 200명을 남한으로 파송해가지고 남한의 우익 요원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2월 7일에는 남한에 있는 김기전이라고 하는 그 민전의장단, 약간 천도교적인 공산주의자들인데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과 협력해가지고 남한 사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들 지금요, 좌파들은 해방 공간에서 경찰들이 무력을 많이 썼다, 폭력을 많이 썼다, 그래서 경찰 이꼬르 말하자면은 폭력,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빼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냥 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산당들이 북한에서 다 지령을 받고 와가지고 남한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주 4.3 사건에 경찰이 무력을 써가지고 과도한 행동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북한에서 남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에 엎으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모든 행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이전에 자기들이 일을 다 끝냈어. 그리고 그 꾸민 일을 막기 위해서 경찰력이 나섰다고, 그래서 약간의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력이 와서 과도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은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앞에 얘기는 딱 빼버리고 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주 4.3 기념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요, 4.3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4월 3일 그 경찰이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을 그 탄압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7년 얘기, 48년 3.1절 얘기 하지 않냐고 48년 4월 3일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을 때렸는데
여러분들 때린 얘기, 그 얘기는 않고 여러분이 거기에 반격으로 때린 얘기, 거기서부터 하면은 여러분들 꼼짝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역사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얘기의 뿌리가 47년도 3.1절을 기해서 이미 북한의 네베데프라고 하는 사람과 스티코프라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공산당 수뇌부들이 남한의 남로당을 통해 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문서들이 다 지금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은 사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이제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1947년 3.1절이 오기 전에 그 당시에 남로당 본부가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대문에 있었는데, 남대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색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북한에서 보내온 명령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남로당들한테 47년 3.1절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령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에 이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고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고 이거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일망타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47년 3.1절 때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럼 우파들은 어떻게 했냐? 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들도 자기들끼리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결국 전국의 우파들, 민족주의자들 집집마다 절대 반탁, 자주 독립, 여러분들 봄 되면은 입춘 다경 이렇게 이렇게 써붙이지 않습니까? 집에다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그것 대신에 뭐라고 하냐, 절대 반탁, 절대 신탁 통치 반대, 그 다음에 자주 독립, 이런 것을 써붙이고 일제히 3월 1일을 기해서 한번 우리 민족이 미소공유를 반대한다고 하는 사실을 온 사회에 알리자, 이렇게 할 것을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폭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미군정에서는 지금 좌익의 폭동도 지금 걱정인데 우위까지 나서가지고 폭동한다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미군정이 누구를 생각했느냐? 역시 이승만 박사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다. 우익의 제일 상징적인 인물 혹은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전보를 친 거예요. 지금 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한의 우익들이 지금 미군정에 반대하는 임정폭동을 내세워가지고 데모를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것을 막아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점에 있어서 이승만과 김구가 다른 겁니다. 김구는요 원래 무장투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상해에서도 일본군 사령관을 윤봉길 의사를 통해서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김구는 원래 무장투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승만 박사는 무장투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무력 시위 이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미국 사회가 그런 무력 시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데모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합의를 구출해 나가는 것이지, 힘으로 막 그냥 밀고 가가지고 저 사람들 제압하는 것을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승만 박사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한국에서 만일 우익이 저렇게 대규모의 시위를 해서 미 군정을 공격을 하고 테러를 하게 된다면 여론이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이제 김구한테 첨보를 보내가지고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47년 한 번 이승만 박사가 이 우익이 막 또 반탁 대위를 막 대대적으로 하려고 할 때 이승만 박사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보를 보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하고 이승만 박사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는 상당히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머리 숙이지 않는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야 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과 이승만 사이에는 미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일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데 많은 갈등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948년 나라가 만들어질 때는 미군정과 이승만 박사가 하나가 돼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47년 3.1절 때에 이렇게 두 세력이 싸우고 있었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을 때 미군정은 이승만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승만 박사는 미군정을 도와줬다. 그래서 이 미군정과 이승만 박사의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먼 관계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가까운 관계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947년 3.1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살펴보겠습니다. 46년과 마찬가지로 3.1절 기념대회가 세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서울운동장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는 남산에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미군정청 앞에 그 광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군정청은 우리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우리는 중간이다, 우리는 뭐 어떤 입장을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운동장에는 소위 우익들이 모인 것이고, 남산에는 좌익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1947년 3.1절 대회를 치렀는데 46년 3.1절 대회보다 제대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우익도 별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어요. 거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3.1운동을 직접 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자연히 모든 권한은, 우익의 권한은 김구 선생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은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운동장에서 우리 우익들이 모인 그 집회에서 발표된 메시지를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그 국제사회는 우리가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했는데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 민족 대표가 3.1운동 때 5등은 자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온 세계에 선포한다 그랬는데, 지금 소련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련, 중국, 영국 이 네 나라가 다시 우리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인정해달라, 우리가 1919년에 외쳤던 그 내용을 다시 국제사회가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탁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 원래 자유와 독립을 준다고 카이로 선언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카이로 선언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당신네들이 카이로 선언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약속 지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우리나라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지금 유엔에 보면은 이사국이 5나라야. 그러니까 두 나라만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문제를 다루지 말고 5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다스리라.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만들게 되면요, 소련이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소련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바꿔가지고 유엔으로 가지고 와서 안전보장이 사회가 이 문제를 다뤄라. 이것이 1947년 우리 남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소 공유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마음대로 요리하던 그 체제를 탈피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생긴 거예요. 만일에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문제를 계속 다뤘더라면요, 소련이 허전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소련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미국은 소련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미국이 나중에 가면 소련과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 우리끼리라도 세계 정세를 이끌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좌익 측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좌익 측은 거꾸로입니다. 결국 우리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좌익 측은 민전 원칙을 주장했는데, 뭐냐면 미소공유의 속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로 약속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해라. 거기에서 신탁통치를 주장했으니까 신탁통치 해야 된다. 신탁통치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없다. 신탁통치 반대하는 사람이 이승만, 김구, 중요한 인물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누가 대장됩니까? 박헌영이 대장되는 거 아니에요? 영훈영이 대장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미소 공유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쪽에 그 좌파들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7년 3.1절 대회 때 크게 본다면은 이제 우익들이 모임에서는 뭘 주장했느냐? 미소 공유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둘이 상의하는 그 체제를 폐기해버리고 이 유엔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라, 이런 것이고, 좌익들은 지금이 좋다 이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두 나라가 우리 문제를 요리하게 되면 소련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모임에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방향이 여기에서 제시가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요, 6년 3.1절 대회 때는요, 이 좌익에는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고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공산당 모임에서 별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이 않은 거예요. 33인 대표 가운데 한 사람도 좌익 모임에는 46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작을 한 거예요.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 우리 그 33인 한 사람을 데려와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리교 목사 김창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실 이분이 색깔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민주주의인 것 같고 어떤 때는 공산주의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구워 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대우도 하고 막 대접도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의 최고 기관인데 별로 공산주의 활동도 안 하는 이 사람을 의장으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47년 3.1절 기념대 때 예수님은 원래 공산주의 좋아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소련의 입장을 지지한다. 왜 우리가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사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공산주의자 김창준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이분이야말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여기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교 통합 측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하고 김창준 목사하고는요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47년에 김창준 같은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영락교회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김창준이요 사실 공산주의로 넘어간 다음에 목회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목회도 안 하고 그 이미 목사 활동을 그만둔 지 오래된 그 사람을 기독교의 대표인 것처럼 해가지고 기독교가 공산주의 지지하는 것처럼 꾸몄다고요. 이게 1947년 3.1절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것들을 생략을 하고, 이 1947년 3.1절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주 3.1 사건이에요. 48년, 여러분들 잘 알죠? 4.3 사건은 48년 4월 3일에 일어난 거예요. 4.3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47년 3.1절을 기해서 제주도에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47년 그 여름부터 박헌영이 무장투쟁으로 나섰다고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대구폭동도 실패했지, 철도파업도 실패했지, 국대한 반대운동도 실패했지. 그래서 박헌영이 남한의 온 역량을 다해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지방에서 제대로 경찰서도 공격하고 지서도 공격하고, 그래서 공산당의 힘이 얼마큼 세다고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제1차 미소공유회가 45년 12월에 열어졌는데 제2차 미소공유회가 모스크바 회담이 1947년 3월 말에 모스크바에서 또다시 열릴 예정이에요. 그때에 남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전역에서 아마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자라고 박헌영이 생각했고, 스티코프라고 하는 소련군 사령관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제주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지역들은요 좌익이 별로 세질 않았어. 그런데 제주도만 좌익이 셌다고요. 1946년 가을에 입법의원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모든 지역이 다 우익이 입법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만 2명 다 좌익이 입법의원이 됐어요. 그 당시 미군정의 보고서에 보면 제주도 사람들의 70%가 좌익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왜 좌익에 가담하게 된 것인가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좌익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온 노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47년 1월 2월 돼가지고 제주도의 모든 조직들을 좌익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부녀회도 여맹위원회라고 하는 공산당 조직으로 바꿨고, 청년들도 청년동맹이라고 하는 공산당 청맹 그 단체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아마 2월 초,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정월 대보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 좌익들이 다 모여가지고 둘불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을 놔가지고 지서를 공격을 하고 파출소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이미 벌이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그 박헌영이 건재하다, 혹은 공산당이 지금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폭발한 것이 뭐냐면 3월 1일이에요. 미 군정은 말하자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독립만세는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시위는 안 된다. 독립만세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위하는 것은 그 금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위를 하게 되니까, 금지한 시위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게 되는 거죠. 막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그 다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막 데모를 해가지고 소위 1947년 소위 3.1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됐고, 그렇게 돼서 이제 사상자가 8명인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우리 미군정 협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육지에서 뭐 지원군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1947년 3.1절 때 제주 4.3 사건의 뿌리가 거기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뿌리는 뭐냐면은 바로 그 공산당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하고, 그래서 미소공유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 땅에 인민위원회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들이 제일 셌던 제주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일으킨 것이 1947년 3.1절에 일어났던 제주도 사건인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좀 일어났지만 별로 세진 않았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임정법통론,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정법통론은 어떻게 됐냐? 3.1절을 기해서 김구 선생이요,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부통령 김구, 그 다음에 국무총리 김규식, 이 세 사람하고 강요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김규식은 중간파니까 여기 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승만 박사는 태도가 묘했습니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세운다고. 이승만 박사는요 1948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으로 여러 차례 지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상위 임시정부도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했고, 이미 이때 1947년 이승만 박사가 없이 말하자면 김구가 주도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냐고 자기 이름을 빌려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미군 정부와 직접적으로 대립한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주체가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국민들이 동의도 안 물어보고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군정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80% 이상이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의 주역이 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80%가 반대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승만 박사 미국에서 활동하던 그 이승만 박사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압니까? 80%가 이승만 박사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구에 대한 반대는 80%,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80%였던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미 1947년 봄에 이승만에 대한 지지도가 절대적으로 높았던 거죠. 김구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하지 않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자기를 부통령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실권은 자기가 갖기를 원했겠죠. 이것을 미 군정이 혹은 국내에 있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한테 전보로 알렸습니다. 알려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그 다음에 그 김구한테 전보를 보냈다고요. 전보의 내용이 뭐냐?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에게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마시오. 그러는 동안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상의해서 만든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깊게 서로 상의해서 해야지, 내가 없는 사이에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임시정부를 내세워가지고 정부를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상의해서 만든 계획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힘을 연합하시오. 이것은 당신과 나로부터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거요. 이승만 박사가 전보를 하나 딱 치니까 김구 선생도요 여기에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정법통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바탕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반대하니까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이제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 있었고 하지도 미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합의한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선거해야 된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 지금 1919년 3.1운동도 아니고 1948년, 47년, 48년인데 이 당시에 국민이 원하는 그 국민의 뜻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따라서 1948년 5월 11일 날 말하자면 보통 선거를 하고, 그 보통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1947년 3.1절을 기해서 공산당들은 인민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했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은 임정법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두 세력 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하지는 보통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요, 임시정부의 정통성,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결성한 단체라고 하면 정통성을 인정하지만은 그 정통성만 가지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가 되려면은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 이것이 합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정통성과 그 다음에 그 법률적인 합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 공인. 그래서 한 나라가 되려면은요, 역사적인 정통성, 그 다음에 그 법률적인 합법성,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공인,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해방공간에서 이승만 박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지역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